서핑의 성지로 거듭난 강원도 양양. 청년이 돌아오는 마을 공주 최민천 마을 호텔. 쇠락한 도시를 살린 부산 영도 복합 문화공간. 제주의 힙한 매력을 담은 로컬 매거진. 국내외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유엔 기구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마을 신안 퍼플섬 등. 잘 만든 로컬 콘텐츠 하나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관계 인구를 형성해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지역의 시공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창작물, 로컬 콘텐츠. 로컬 콘텐츠는 문화, 관광, 축제, 홍보, 공간 조성, 도시 재생 등 지자체의 성패가 달린 핵심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성공한 로컬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기존의 정책 위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로컬 크리에이터를 조명하는 행사는 많았지만 공공의 정책을 콘텐츠 관점에서 접근한 행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노관규 순천시장, 김경달 대표, 연명대 교수, 고재열 감독, 김승수 전 전주시장, 고로상 대표와 윤주선 교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강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달입니다. 오늘 주제가 디지털 콘텐츠 트렌드인데요. 로컬 콘텐츠 페스티벌에서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아침에 먼저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좀 드리면 이건 그냥 제가 이 네이버라는 포털에 다닐 때 인포그래픽이라고 요즘 이제 비주얼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때가 있어서 작성해 본 건데 저는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이제 들어가서 다닐 때 MBC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때 퀴즈 아카데미라는 데서 이제 FD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의자도 나르고 방청객 박수 유도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군 위문 다니는 거기에 막내 작가로 들어가서 같이 이제 대본 구성 짜고 뭐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이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할 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서 미디어 쪽에 이제 현장 일을 좀 더 해볼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와서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방송국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때 케이블 TV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TV에 PD로 들어갔다가 막상 가보니까 제가 그 방송국 큰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곳과 그 케이블 TV는 좀 상대적으로 약간 아쉬운 면이 있으니까 다시 나와서 준비를 했는데 야간 이제 다시 신문사 기자가 되게 됐습니다. 뭐 먼저 거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기자가 돼서 기사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상을 찍어서 뭘 보여주는 것과 글로 써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의 차이, 이 포맷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항상 어떤 정보, 내용을 글로만 써서 전달한다는 것은 아쉽죠. 뭐 이를테면 김연아 선수가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건 그냥 글 찍어서 보여주면 되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와서 그걸 써서 설명을 해줘도 그냥 나 보여줘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 2년 공부를 합니다. 뉴미디어 쪽에 대해서. 그리고 와서 이제 다음과 네이버 이렇게 인터넷 포털 쪽에서 한 12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의 유통 환경도 바뀌었고요. 사람들이 신문과 TV 전용 뉴스, 텔레비전 앞에 가서 보다가 이제는 그냥 손 안에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보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 신문이라든지 방송 이런 것들을 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플랫폼하고 컨텐츠, 옛날에는 컨텐츠만 좋으면 해결이 다 됐는데 지금은 플랫폼을 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아주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 플랫폼 그 컨텐츠가 큰 힘을 발휘하고 수익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건 그냥 묻히고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직접 또 회사를 만들어서 요즘은 운영을 해보고 있고 뭐 온라인 위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SM하고 같이 해서 뭐 걸그룹하고 이제 예능형 컨텐츠를 해서 걸그룹 이런 아이돌 그룹도 직접 팬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BTS가 세계적으로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소셜 미디어에서 열심히 소통을 했거든요. 항상 연습할 때도 영상 다 찍어서 보여주고 자기들끼리 숙소 생활하는 것도 다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팬들하고 열심히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팬덤이 커졌던 거거든요. 하여간 그런 걸 보면서 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그 시간은 좀 걸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로컬 현장에서 미디어, 컨텐츠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그런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게 방향은 맞는데 지금 당장 뭔가를 해도 바로 성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고생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받으면 그게 또 성과는 나오니까요. 계속 그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한 문장 정도에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스며들고 컨텐츠는 흘러다닌다. 이 말은 뭐냐면 기술이 우리 생활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와서 뭔가가 많이 바뀐 거예요. 사실 이 장표 몇 장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 상당수는 얼마 전에 신문도 하고 방송도 하는 그런 미디어 그룹에서 고민을 하는 데가 있어서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어떤 나눴던 이야기들도 들어있는데요. 그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름 있는 미디어인데 인터넷 시대가 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 힘들까요? 뭐가 힘들어졌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차이는 그겁니다. 기술이 많은 어떤 새로운 진보를 일으켜낸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전으로만 만나고 신문으로 만날 때는 윤전기를 큰 거를 투자하고 사는 것이 그 미디어에게 신문사에게는 엄청난 투자예요. 그리고 그 판형이 바뀌는 걸 홍보하면 사람들은 와, 이 신문은 훨씬 보기 편해지고 폰트도 커지고 뭐 여러 가지 편집도 더 잘하고 좋아. 근데 지금 누가 윤전기를 산다고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말리겠죠. 그런 것보다 기술은 좀 이렇게 평평해진다 그럴까요? 쉬워집니다. 우리 옆에 그냥 스며들어서 녹아요. 우리는 개인들도 이제 나가서 아마 이 현장 또 누군가가 지역에서 있는 데서 와서 부스를 차렸어요. 그럼 와갖고 그 부스 지금 사람들 오는지 부스 잘 돌아가는지 보여줘 그러면 직접 라이브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죠.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장비 다 갖추고 실시간 라이브로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된 거 기술이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기술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왔을 때 결혼식장에서 그 결혼식 하는 거 다 미루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미루다 안 되니까 거기서 그냥 라이브 캐스팅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줌으로 접속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 그걸로 보고 축하해 주면 되니까 이 현장엔 소수만 모이고 점점 사람들은 이제 그 기술을 쉽게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기술은 스며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요즘 뭐 스트리밍 이야기 많이 하는데 스트리밍이 뭐냐면 이게 냇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게 스트림, 메인스트림 뭐 이런 맛도 있고 스트림이라는 영어가 사실 이렇게 흐르는 걸 말합니다. 컨텐츠나 서비스가 옆에 흘러다닙니다. 마치 지금 여기 이런 거 비슷한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죠. 이 어떤 강연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접속하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유튜브에 어떤 재미난 컨텐츠가 있다,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누가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우연히 그걸 알게 됐다. 주변에서 추천을 한 거예요. 이게 날개 메뉴에서. 그걸 보고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접속하는 거죠.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약속을 해야만 어느 특정한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강연이 일어나고 그걸 나는 듣는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이거는 무한히 확장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켜고 누군가에게 그냥 카톡 열어서 링크 하나 던지면 바로 똑같이 옆에 앉아서 듣듯이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월드컵 이번에 보면 거리 응원도 하지만 물론 우리가 거의 실시간 스킨십 어떤 인터랙션의 강도는 힘이 좋아서 그걸 아직 능가할 정도의 기술까지는 안 갔죠. 메타버스가 그런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가겠다는 거죠. 현장에 꼭 이 시간에 안 와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아바타들이 모인 어떤 공간,
되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갈 건데, 그러면 컨텐츠가 흘러다닌단 말은 사람들에게 컨텐츠가 훨씬 더 쉽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접속이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어떤 걸 기획하고 제작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항상 사람들 옆에 흘러다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TV 광고에 그런 거 있죠. 백윤식 씨인가요? 나와서 밤 11시인데 뉴스 좀 볼까 이러니까 옆에 탄 사람이 지금 뉴스 하는 시간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지금 나 볼 수 있어. 들어가니까 그때 아마 다른 어떤 미디어에서 하는 우리는 뉴스를 뭐 계속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거 그때 광고인데, 그 개념이 뭐냐면 뉴스가 사람들한테 쫓아다녀야지 사람들이 그 뉴스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를 9시 하니까 9시에 TV 앞에 오세요라고 외쳤을 때 이전에는 사람들이 갔죠.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소리야, 나 지금 8시에도 보고 밤 10시에도 그렇고 내가 새벽 1시에 지금 오늘은 일이 있어서 다른 거 뉴스를 아예 못 봤는데 새벽 1시에 뉴스 좀 볼래 그랬을 때 최신의 뉴스가 업데이트돼서 나에게 편하게 와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럼 미디어가 하던 대로 하면 불편하겠죠.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잘 흘러다녀야 되는 시대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큰 어떤 변화의 맥락이다라는 거고요. 간단히 제목만 먼저 짚으면 2023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 트렌드인데, 2023은 뭐냐면 상징성이 생겼습니다. 2019년의 또 다른 버전이다라는 말을 이 폴 크루그맨이라는 NYU의 교수, 미국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2020년, 2021년 그 2년 정도 아주 팬데믹이 커졌죠. 코로나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 했고 지금 또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는 이러고 있지만, 사실 2022년을 지나면서 이제 2023년에는 거의 회복될 거다라는 것이 글로벌하게 다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코로나가 왔다가 지나갔어, 우리는 다시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똑같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조금 평화로운 일상은 일상인데 다른 일상이 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도시는 조금씩 붕괴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의 붕괴는 무슨 이야기냐면 근무 환경에서 재택근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생각해 보시면 원격 근무 같은 게 늘어나면서 집에서 근무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도심의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쪽을 더 강조해서 앞으로 더 그런 게 강화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업들도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큰 사옥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없어도 재택근무를 해도 근무가 돌아가더라? 그러면 사옥을 한 반쯤 줄여서 필요할 때만, 모일 때만 이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재택을 하니까 이 사무실 비용을 좀 줄여도 되겠네, 이런 걸 섞어서 가겠다라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2023년은 또 다른 2019년이 될 거다, 뭐 이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디지털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걸 섞어서 보면 넥스트 노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노멀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노멀, 넥스트 노멀이고, 이때 이제 미디어 판에서는 리셋 효과가 일어난다. 리셋이 뭡니까? 재설정이죠. 새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전에 조금 안 좋고 힘들어하던 데는 더 확 안 좋아지고요, 조금 힘 받으면서 나아지던 데들은 더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줌 통해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이제 학습 공부도 하고 이런 게 많이 늘어났는데, 원래 그 줌이라는 회사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줌이라는 서비스를 사람들이 쓰려면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요령을, 접속하는 방법부터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능 같은 거, 화면 공유를 해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채팅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코로나 오고 나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학습해서 다 잘 쓰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 사업자는 엄청 빨리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미디어판에서의 어떤 새롭게 설정되는 효과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디지털 얘기할 때 뭐 이제는 너무 쉬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디지털의 개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항상 이 디지털 얘기할 때 이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물물교환. 전 이거 일본에서 어떤 컨퍼런스 할 때 가서 유럽에서 온 사람이 한 설명이었는데 너무 이게 좀 신박하고 와닿더라고요. 옛날에는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서 주면 쌀을 한 움큼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물고기를 줬는데 내 손에 물고기가 남는 시대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지털 재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러는데, 디지털 파일을, 음악 파일을 친구한테 줬어요. 그 친구가 음악이 생겼죠. 근데 나한테도 디지털 음악이 남아 있습니다.
복제 가능한 디지털 어떤 이 제품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게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해서 받았을 때 물리적으로 내가 마시고 향기와 어떤 액체가 입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떤 카페를 온라인에서 메타버스가 개념이 오는데 접속을 해서 카페를 주문하는데 그냥 돈은 얼마 결제를 했지만 실제 나한테 오는 거는 그 향기와 맛을 느끼는 촉각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 반응만 온다. 그냥 그게 나는 또 섭취다라고 하는 게 작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한한 커피라는 것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뭐 엄청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자카탈리는 학자가 그런 말인데, 음악 소비 패턴의 변화가 미래 사회에 예측하는데 좋은 지표가 된다. 아, 음악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봤더니 이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좀 의미 있는 단초가 많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덴마크에서는 유튜브 대사, 페이스북 대사가 있어요. 나라에 원래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근데 이 엠베스더라고 해서 테크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데만 열심히 보면서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디지털 정책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거 열심히 쓰니까 그쪽에서 어떤 운영 정책을 바꿔가는지를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다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본부를 차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소통을 하면서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정책의 변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컨텐츠라는 거는 이것도 똑같이 또 개념적으로 보면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미디어라는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컨텐츠죠.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방송사에서는 방송 컨텐츠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고 신문사는 신문 기사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떠냐면 아까 제가 김연아 이야기했듯이 신문과 같은 글로 된 것이든 방송과 같은 영상이든 아니면 사진으로 보여주든 상관없는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정보를 잘 편하게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마트 단말을 쓰니까, 스마트 단말은 글도 보고 이미지 보고 영상을 보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편하게 점점 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릇이 바뀌는 거죠. 그 그릇에 맞게 컨텐츠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 글을 쓸 때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문의 기사만 쓰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도 나가야 되니까 온라인에 맞게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바뀌냐면요, 온라인에 글 쓸 때 앞에 세 줄 요약, 키포인트, 서머리 뭐 이런 거 많이들 합니다. 사람들이 참을성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처음에 일단 이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데 결론부터 얘기해봐, 이런 걸 더 원하니까 원래 기사가 결론부터 쓰는 양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세 줄 요약 이런 거 앞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맞는 포맷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컨텐츠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예전에 잘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잘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잘했던 것을 갖고 빨리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배워서 이렇게 최적화라고 그러는데요, 적절하게 다시 재가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메시지가 있고 어떤 내용의 그 핵심 컨셉이 있죠. 그 다음에 포맷, 양식, 사진, 뭐 영상, 텍스트,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에 맞추는 거, 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영어로 써놨지만 창의성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좀 거칠게 말도 안 되게 좀 조잡하게 그린 것 같은데 막 화제가 되고 엄청난 조회수를 내는 그런 아마추어 작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창의적인 어떤 것들, 재미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재미가 꼭 자극적이고 오락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한테 되게 뭔가 의미 있고 와닿았을 때 우리는 재미를 느끼거든요. 되게 유익하다, 너무 좋다. 오늘 제 이야기 중에 뭔가 하나라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좀 실마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 이 강연은 재밌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괜찮으면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대표적으로 다들 혼자서 했는데 그 채널이 됐을 때 그런 창의적인 게 뭔가 있거든요. 대도서관 채널이라고 유명해진 채널이 있죠. 그 사람 집에서 한 2년 동안 백수 생활하면서 게임만 하면서 등짝 맞고 혼만 나던 사람이었어. 자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유튜브로 게임을 하는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나눴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게임 채널로서 앞서가는 아주 큰 채널이 됐죠. 나름 자기는 이제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제 좀 인사이트가 생긴 거죠. 그런 걸 또 재밌게 설명하는 요령이 좋으니까 유튜브의 유재석이라고 하죠. 뭐 그래서
EBS에서는 진행도 하고 그랬는데요. 약간 그게 저는 볼 때 창의성인 거죠.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한 단계 점프가 일어나는데 이게 저는 창의적인 어떤 인사이트,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라는 것을 왜 얘기하냐 그러면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80년대 후반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생수를 갖고 와서 저 석수라고 하는 걸 한자로 써놓은 것이었는데 따서 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했더니 그때 물인 줄도 몰랐어요. 어떤 특이한 음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물을 저렇게 돈 주고 사서 먹는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끼고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생수를 돈 내고 사 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죠. 자, 이 트렌드가 한 단계 넘어가면요 문화가 됩니다. 문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생깁니다. 이게 산업화되니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 응답하래에 나온 거 시티폰입니다. 이거 휴대폰이고요.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여기 아마 아는 분 있고 모르는 분이 계시겠지만 누가 휴대폰을 사겠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소매가가 89만 거의 100만 원 가까웠고요. 시티폰은 한 달에 2, 3만 원 내면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시티폰은 간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지만 폼이 안 사는 거죠. 저기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서 붙어서 이렇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가 잡혀야 되니까. 저거는 시장에서 금방 퇴출됐죠. 휴대폰 그 편리함의 그 특징이 강하니까 지금 돈이 들더라도 우리 써야 되겠다. 쓰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느 순간 이 통신비가요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20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는 거 엄청난 거죠. 매달 꼬박꼬박 알뜰폰 싸게 한다고 그래도 10만 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트렌드라는 것이 문화가 되면 돈이라는 것은 저절로 따라가더라 이런 거죠. 한때 너 왜 싸이월드 안 해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고요. 이게 전 국민 서비스가 돼서 1000만 이용자가 넘어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지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너 아직도 싸이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트렌드라는 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싸이월드는 지금은 뭐 상당히 기울어 버렸죠. 다시 재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는 거고. 싸이월드가 먼저 나와서 잘 되던 시절에 페이스북은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지금 글로벌하게 회원 수가 29억 명이 넘었으니까 거의 30억 명 가까워요. 와, 이거 대단하다. 디지털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좌우할 정도로 페이스북에서 정보 유통되는 것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런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정보 이런 거 함부로 나고 뭐 러시아에서 공작을 할 수도 있었고 이런 취약한 것들 드러나면서 신뢰가 내려가니까 페이스북 지금 엄청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지금 유튜브는 아주 강하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새 기세가 좋은 게 틱톡이죠. 한참 젊은 층 중심으로 한국은 유난히 틱톡이 좀 덜한데 글로벌하게 보면 제일 핫한 서비스가 요즘은 틱톡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세상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해서 큰 흐름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얘기를 드리면 소셜미디어 지각 변동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이 좀 잘 되다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 이게 그건데요. 일단 배경을 보면 우리 지금 최근에 뉴스 나왔습니다. 인구가 80억 명을 넘었다고 하죠. 79억 명 정도 됐을 때 2022년 초입니다. 올 초의 데이터인데 모바일 폰,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53억 명 정도가 돼 있고요.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49억, 거의 50억 가깝고 그중에 소셜미디어 쓰는 사람이 46억 정도예요. 그러면 인터넷 쓰고 모바일 폰 쓰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지금 이런 어떤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걸 시대별로 쭉 보면 잠깐 그 뭐 넷스케이프 포함해서 AOL, 야후 이렇게 전화 걸어서 인터넷 하던 시대가 90년대에 있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보시면 뭐 이런 그 MSN, AOL 막 이렇게 하면서 구글이 이제 올라오던 게 2000년, 2년 우리 뭐 월드컵 있었던 그 시기죠. 그때 그 무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BBC 같은 데가 탑10 안에 들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KBS 같은 데가 웬만한 저 구글 지금으로 치면 네이버 다음 못지않게 강한 것이었는데 거기서 이메일 서비스, 카페 서비스 이런 거 좀 열심히 잘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네이버 다음 같은 데가 못 나오고 KBS가 계속 압도적으로 컸겠죠. 근데 그들이 전략적인 실패를 한 거죠. 우리가 디지털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KBS, MBC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디지털을. 그나마 요즘 사람 엄청
많이 투자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영국도 마찬가지다. BBC 그랬다는 거죠. 뒤에 보시면 이제 금방 빠져버리죠. 아예 안 보입니다.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고 아까 소셜미디어가 강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또 여기에 안 보이는 이건 웹사이트의 순위인데 전 세계적인 구글 천하입니다. 이제 인터넷 그러면 구글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구글을 네이버라는 강력한 검색 엔진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그나마 토종 검색 엔진이 버티는 나라가 한국하고 러시아 정도예요. 사실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웬만한 나라는요. 프랑스가 문화 자부심이 아주 강한 나라죠. 영화관에서도 무조건 프랑스, 독일도 그런데 자기들 말로 녹음해야만 틀 수 있고 막 외국 영화 줄이려고 하고 이런 거 많은데도 거기에 검색은 다 구글로 해요. 그런 세상이 됐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네이버가 그런 거 부분에 있죠.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은 구글 세상이 됐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모바일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 쓰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애플하고 구글이 또 엄청나게 약진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엄청 커졌다가 요즘 내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 우리 지인 네트워크 아는 사람들 연결된 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관심사 기반으로 가고 있다. 이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틱톡 같은 건 그냥 영상이 계속 나와요. 쭉 보다 보면 틱톡이 그걸 잘하는데 사람들이 관심 있으니까 열심히 보는 거 그걸 알아채고 그런 컨텐츠를 많이 추천해요. 그래서 계속 사랑받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뉴욕타임즈가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틱톡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읽어내는가. 그래서 하루에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쓰는 시간 동안에 어떤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몇십 개를 그냥 순식간에 쭉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건 끝까지 다 보고 어떤 건 바로 스킵하고 어떤 건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건 댓글까지 달아요. 그러면 이 기계 학습 엔진이 학습을 다 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패턴의 컨텐츠들을 계속 뒤에 추천해서 올려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 틱톡이 잘 되는 저 나라의 젊은 층들은 틱톡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한다는 거죠. 인스타그램도 그 비슷한데요. 사실 그 자극의 강도가 강하거든요. 계속 그런 재밌는 컨텐츠든 유익한 것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컨텐츠가 계속 밀고 올라오니까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페이스북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주장한 건 우리가 아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쓴 글들이 되게 좋을 거야. 그 사람이 추천한 식당, 그 사람이 추천한 영화, 책 다 좋잖아. 그런 정보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먹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틱톡이 나와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는 사람들 서로 팔로우 친구 맺고 뭐 열심히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혼자 너 좋아하는 거 열심히 보기만 해. 우리가 알아서 컨텐츠 공급해 줄게. 어때요? 이게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틱톡처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수익 모델이 바뀌고 있다. 이거 좀 힌트를 가져볼 만한 대목인데 단순하게 좀 얘기하면 우리는 미디어 시장이 다 이제까지 광고 시장으로만 왔습니다. 뭐 아마 이번 행사도 그렇고 이 부스들도 그런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까 이게 이제 큰 이슈다 보니까 광고가 중요하죠. 근데 옛날에 어떤 이야기였냐면 디지털 시대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만들 때 우리가 익스플로러 썼고 지금 크롬 쓰고 사파리 쓰고 하잖아요. 그거에서 결제 시스템을 넣었어야 됐는데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넷스케이프 그 브라우저 만든 창업자예요. 마크 앤데리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까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 만든 거 4.2 빌리언이니까 한 5조 6조 정도의 AOL에 다른 회사에 팝니다. 그리고 이제 엑시트하고 계속 큰 돈 벌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인물이에요. 인터넷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브라우저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이런 넷스케이프나 다음이나 네이버 생각해 보시면 컨텐츠들을 다 연결을 해줘요. 그럼 우린 누가 들어가서 봅니다. 기사를 보든 영상을 보든. 근데 이거 볼 때 어떻게 봐요? 다 공짜로 보죠. 여기에서 우리가 돈 내고 결제해야 입장하는 거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컨텐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컨텐츠도 만약 이게 상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뭐 칫솔 하나 치약 하나일지라도 그걸 만드는데 돈 들고 그런 걸 제공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제공받는 느낌으로 만약 컨텐츠를 제공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경우 그런 거 있죠. 정말 훌륭하고 좋은 정보 혹은 좋은 글을 보고 나서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500원 1000원이면 내가 그 정도 내 결제해 주지 후원해 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결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열심히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계속 돈을 벌어야 그 컨텐츠를 잘 만들 텐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컨텐츠 만들고 동시에 광고 사업을 해야 돼요. 나가서 영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공짜로 열심히 봐서 사람들이 많이 봐요. 조회수 높아요. 내 컨텐츠 옆에 광고 배너 넣을 수 있으니까 이 광고 하세요 라는 영업을 해야 돼요. 뭔가 좀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최근에 넷플릭스가 이제 그 광고형 요금제 한 달에 10,000원 정도 냈던 거라면 이제 5,000원 내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5,500원짜리로 한국에서도 출시가 됐는데요. 그 말은 뭐냐, 이제 돈이 없으면 광고 보면 이 컨텐츠 볼 수 있어요거든요. 사실 우리 텔레비전 그렇잖아요. 광고 이거 보고서 그 컨텐츠 공짜로 보고 있잖아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나 돈 좀 줄 테니까 광고 안 나오게 해줘.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고라는 게 가난한 사람한테는 세금처럼 되고 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는 이제 깨끗하게 광고 없이 보다가 한 시간에 4분에서 5분 가까운 광고가 나와요. 광고 없이 보던 사람한테 불편하겠죠. 그러면 나 그냥 돈 더 낼래 이런 마음 쓸 거예요. 근데 그거 고민되는 사람 당연히 많겠죠.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 그래도 좀 아까운데 한 달에 몇천 원? 1년이면 몇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거 안 내고 광고 볼 거예요. 또 그런 사람 많이 생겨요. 근데 광고 볼 때마다 좀 답답하겠죠. 저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라고 봐요.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고를 그러면 장애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점점 더. 근데 사실은 광고를 통해서 누군가는 광고물 제작하고 돈 들여서 홍보를 해서 브랜드를 알리고 제품을 팔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거의 제일 큰 단점, 저는 이 모델이 참 그래서 광고 모델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계속 가겠지만, 광고를 만들어서 트는 이유는요, 구매력 있는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이제 광고 지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른 방법 찾아야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역설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광고 모델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걸 좀 설명해 보자면, 신문은 땅을 팔았고요. 광고 일면 같은 거, 주목도 큰 거 아니면 광고 지면을 넓은 데를 주니까 돈 더 내세요 이런 거였고, 방송은 시간띠를 팔았어요. 그게 가능한 건 편성 권력. 저녁에 8시 9시 되면 뉴스가 고프고 10시엔 예능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토요일 오후 6시가 되면 놀면만이를 하고 이런 걸 사람들을 이제 이 생활 패턴을 디자인을 해서 딱 주입을 시키죠. 그게 그 주목도가 높은 시간을 만들어내면 그 광고 효과가 높으니까요. 그럼 광고 단가를 높여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번에 지금 MBC가 월드컵 지금 시청률이 제일 높죠. SBS가 그 다음이고 KBS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 어제 제가 MBC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월드컵 때문에 MBC가 분위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대요. 그게 왜? 광고가 다 붙으니까요. 월드컵 시작 전에 벌써 게임이 시작됐을 때 MBC는 거의 100%가 팔렸다면 SBS가 한 7, 80%, 80% 하고 KBS는 지금 반도 안 팔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해설자 차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거는 바로 이런 그 편성 권력, 그 방송 그게 작동되면 광고가 따라 붙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들이 모이면요 돈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오고 나서 처음에 배너 광고를 넣었어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 지면을 팔거나 시간을 뭔가 팔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검색 광고가 돈이 돼요. 검색 광고가 왜 돈이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여기 광주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강원도의 평창군 같은 데에서 펜션을 하는 노부부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광고를 해야 돼요. 어디다 할까요? 평창군에서 지역 신문에 지역 TV에 광고하면 의미가 없죠. 거기 있는 사람이 평창에서 왜 펜션에 와서 자요? 자기 집이 있는데. 수도권이나 다른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평창 펜션 친 사람 딱 와야 될 고객이죠. 그 사람들에게 광고가 갔으면 좋겠죠. 그런 연결이거든요. 그걸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나오는 이 사이트들 광고는 광고인데 정보예요. 자, 이게 인터넷 웹 시대에 작동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야후가 인수한 회사가 이 특허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구글이 그걸 반칙을 해서 자기들이 검색 광고 모델을 만들어요. 이렇게 검색 엔진으로 제일 크니까. 그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합의를 보고 구글이 자기 주식 일부 떼주고 이렇게 합의를 보고 그랬는데,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광고의 강자죠. 그래서 그게 네이버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검색 광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모바일 시대가 왔어요. 네이버 안에서도 저도 이런 회의를 몇 번 같이 한 적 기억이 나는데 비상이 걸린 겁니다. 사람들이 PC에서 검색을 하다가 이제 모바일로 검색을 하는데, 이 모바일 검색에서 검색 광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돼버린 거죠.
이거 찾으면 이제 금맥을 캐는 게 되겠죠. 뭐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된 게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자, 모바일 시대에서 왜 힘드냐면 지면을 팔고 싶어도 이 땅이 작아요. 이거 실제로 배너 같은 거 집어넣어 봤거든요. 오작동으로나 들어오지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안 돼요. 그리고 시간대가 되려면 편성 권력, 몇 시에는 뭘 한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 그리고 검색 광고 생각보다 안 되더라. 그럼 여기서 뭐가 될까? 지금 요즘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아마 오늘 여기 부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스토리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로컬 단위에서도 얼마나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컨텐츠 마케팅이거든요. BTS가 소셜미디어에서 열심히 한 거 사실 컨텐츠 마케팅이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연습하면서의 애환, 지금 느끼는 바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소통하는데 그게 컨텐츠거든요. 그게 하나의 어떤 마케팅 도구가 작동이 된 거죠. 그래서 알려지고.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사람들 또 특성이 어떠냐면 소비 행태가 컨텐츠 마케팅에 연관이 되는 게 직관적 소비라고 그래서 바로 결과로 가기를 원해요. 막 이렇게 모바일에서 우리가 마우스 써갖고 탐색하듯이 이거 누르고 막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 귀찮아요. 이건 손으로 탁 눌렀을 때 뭔가 바로 결과가 탁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소비 패턴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꾸 옆에 끼워갖고 광고 이런 걸 막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컨텐츠 자체가 광고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 영상 광고를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광고였네? 그죠? 이게 컨텐츠인 줄 알고 봤는데 광고였네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광고여도 괜찮아. 재밌으면 나 얼마든지 봐줄게. 이런 광고 얼마든지 더 만들어서 줘. 내가 다 봐줄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그렇고요. 전국 각지의 골방에서 만화 그리던 친구들이 웹툰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봐주면 스타가 되죠. 그러면 드라마 작가, 뭐 영화 작가가 되는 거예요. 웹툰 IP 가지고 지금 영화 드라마 많이 만드니까요. 유튜브 채널에서 재테크 관련해서 가게 어떻게 인터넷에서 가게 어떻게 차리고 물건 어떻게 팔고 마케팅 어떻게 하고 뭐 CS 같은 거 무조건 환불 해주는 게 차라리 나 뭐 이런 이야기들 열심히 하면서 친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열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코칭하는 거를 영상으로 26회까지 제작해서 뭐 이런 게 유튜브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게 인기를 끌면서 이 신사임당이라는 친구가 상당히 떴죠. 이 사람이 클래스 101이라고 강의 모아서 파는 채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1등 강사인 셈인데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플랫폼이 더 가져간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더 적은 비율로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수십억을 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웹툰 이야기했는데 웹툰만 잘 그리면 돼요. 내가 나가서 광고 열심히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웹사이트 만들어서 막 디자인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이트는 이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내 컨텐츠로 창의성만 좋으면 그걸로 승부를 보면 된다. 이런 시대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광고 모델과 직접 돈 내는 모델, 페이 모델, 이걸 이제 구독 모델이라고 해서 서브스크립션이 있고요. 소셜 그래프 인터넷,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정도입니다. 사실 오늘 전체 맥락 흐름은 이 정도가 좀 전체 흐름을 좀 잡는 이야기고요. 또 몇 가지 사례 좀 뒤에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아까 신문사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공부를 한 2년 하러 갔다 그랬는데 그때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2002년 정도에 들은 이야기인데 크리스 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뉴욕에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MTV라고 음악 TV 우리나라 왔으면 엠넷 같은 데에 취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배우다가 90년대 중반이었는데 음악 그 유통이 바뀝니다. CD가 이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는 게 그러니까 타워 레코드 이런 것처럼 레코드 가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CD를 살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자기도 인터넷 사이트를 만듭니다. 창업을 합니다. 이제 회사를 관두고 나와서 그게 좀 나름 잘 되니까 CD나우라고 이게 큰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 걸 사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쪽에 합류해서 온라인으로 CD를 열심히 팔았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넵스터라는 게 나옵니다. 2000년 들어갈 무렵에 넵스터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아까 파일을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돈 내고 CD를 살 이유가 없죠. 공짜로 음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돼가니까. 그래서 이때 BMG라는 회사가 엄청 큰 레코드 회사죠. 여기서 이 사람을 스카웃을 합니다. 스카웃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는 그 뭐 유명한 가수들을 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CD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게 지금 매출이 뚝뚝 떨어진다. 넵스트라는 기술 이게 나오는 바람에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네가 당신이 우리 이사회에다가 앞으로 디지털 어떻게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의 전략을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한두 달 정리를 해서 이사회 가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때 제가 아는 지인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이 사람 바로 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략을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BMG는 우리 음반사는 이제 더 이상 CD를 팔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파냐 그랬더니 멤버십과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당연한 건데 음악을 듣고 싶으면 거실에서 그 오디오 기계에서 BMG에 접속하면 돼요. 자동차에서 오디오에서 BMG를 접속하고 거기에 자기가 사놓은 음원이 있으면 그거 듣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미 그렇게 살고는 있죠. 근데 이게 2002년 이야기예요. 그땐 그게 기술적으로도 안 되던 시절이에요. 상당히 앞서간 이야기죠. 자, 어떻게 되냐? 그 후에 한번 해볼래 해서 넵스터를 그래서 BMG가 직접 삽니다. 이 기술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CD나우도 인수합니다. 뭐 이런 데들 하면서 열심히 이제 이 친구가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내부 임원들이 엄청 반대를 하죠. 아니 지금 CD를 팔아서 남는 마진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걸 하던 걸 잘 해야지. 지금 뭔가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저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저거 한다고 금방 돈 그렇게 되겠느냐? 안 된다. 결국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 애플로 갑니다.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도 와서 아이튠즈라는 걸 만듭니다. 아이튠즈 어떤 거죠? 모든 음악, 모든 드라마 쪼개서 하나하나 음원 단위로 앨범이 아니라 곡 하나당으로 나눠서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걸 했어요. 뭐 이것도 우여곡절 맞습니다. 제가 뭐 많이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결론은 뭐냐면 뭐 이 사람이 다 한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의미 있는 장면이죠.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이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때 그 전에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은 우리 레거시 미디어로 그러죠. 그 BMG 같은 큰 데는 빨리 뭔가로 넘어가기 힘들어요. 왜?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런데 또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는 이것만 바라보고 달리니까 이런 식의 플랫폼 전환이 일어나서 아까 이 음악 산업 전체가요. 넵스터 나올 그 무렵에 음반 산업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던 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침체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꼬리를 올리면서 살아나는데 이게 스트리밍 덕분이에요. 이제는 멜론, 스포티파이 뭐 이런 걸로 우리 다 음악 들으니까요. 이게 10년 단위 비교인데 2009년에 우리가 다 CD 같은 거 그런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 게 60% 정도였다면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듣는 게 80%. 이게 2019년입니다. 벌써 한 몇 년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 음반사들 큰 회사들은 많이 힘들어졌고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뭐 유튜브 뮤직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강자가 됐죠. 스트리밍 전쟁은 사실 영상이 더 지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세계적으로는 넷플릭스하고 디즈니가 싸우고 있고요. 최근에 디즈니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힘들어요. 디즈니 자체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여하간 지금 그런 전쟁이 크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웨이브, 티빙, 뭐 웨이브라는 데는 KBS, MBC, SBS 3사하고 SK텔레콤이 합친 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지금은 티빙이 시즌을 먹으면서 여기가 훨씬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제일 큰 1위 사업자 어디죠? 넷플릭스예요. 네, 이런 전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1등으로 앞서가고 있고 웨이브가 있고 티빙이 있는데 티빙이 이제 시즌을 먹으면서 웨이브보다 더 커지겠죠. 그런 어떤 실적들은 근데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이 스며들고 컨텐츠가 흘러다니는 시대에서 이용자들은 어떠냐면 서비스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비스를 쓰면서 약간 이런 인터랙션, 마치 아까 텔레비전을 그냥 디스플레이로 생각하니까 이게 뭐 내가 만지면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미디어 사업을 하고 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콘텐츠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 그리고 끝났어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서 또 기획이 바뀔 수 있을까 이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 트렌드에서 결국은 현재는 우리 생활 문화 공간에서 TV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집을 사거나 전세 들어가서 인테리어 할 때 어떻습니까? 거실을 보면 TV랑 소파는 어떻게 배치할까 뭐 이런 게 아직은 중요하죠. TV를 아예 없애고 뭐 이렇게 서재처럼 꾸미는 집들도 많이 나오지만
아직은 이 컨텐츠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창구로서 이 텔레비전이라는 거는 당장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TV 그러면 이쪽 플레이어들이 우리 거야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KBS, MBC, SBS처럼 방송사들이 전유물로 생각하던 TV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종편도 나오고 IPTV 들어왔고 지금 IPTV도 상당히 강하죠. 근데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런 데들 심지어 삼성도요. 한국에서는 아주 많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패스트라고 해서 공짜로 광고 보여주고 공짜로 보는 OTT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합니다. 컨텐츠 많이 사들여 가지고 보여주는데 중간중간 광고로 돈 버는 자 이런 어떤 전쟁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들 쓰는 그 이용도를 보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조금 젊은 층으로 가면 이제 넷플릭스나 틱톡 이런 게 좀 보이고 조금 이 위쪽으로 와도 이런 거 보이시죠? 여기도 지금 틱톡이 없지 않아요. 있고 막 멜론 예전에는 멜론 차트에 항상 아이돌 그룹만 올라왔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임영웅이 올라오고 송가인이 올라오고 그렇죠. 이제 안 거예요. 나이 든 분들도 나 이 친구 좋아하는데 왜 얘는 없지? 우리 임영웅 가수도 여기 올라와야지. 그러면 오히려 구매력이 있으니까 더 쉽게 밀어주고 올라가죠. 자 이렇게 미디어 시장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유튜브는 여전히 강력하고 우리나라 시장 미디어 시장의 광고가 전체가 13조 9천억 이런데 유튜브가 그 한 해에 지금 37조 거의 40조 가까운 광고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트렌드 2020, 2021, 2022 이렇게 계속 책을 매년 한 권씩 썼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의 지형도 변화가 어떤지를 좀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웹시대에 이 포털이 하나의 그 중요한 미디어 역할을 했다면 현재 모바일 시대의 포털로서 유튜브가 지금 커지고 있다. 오늘은 좀 전체적인 관점이니까 그냥 핵심만 찝으면 어떤 유튜브가 됐건 페이스북이든 미디어를 디지털에서 뭔가 할 때는 페르소나라고 썼는데 프로필 우리는 서비스 기획할 때 그렇게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서비스를 만들면 누가 볼까? 이걸 누가 이용할까 해서 그냥 뭐 20대가 볼 거야 50대가 볼 거야가 아니고요. 26세의 사회 초년병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 달 가처분 소득 얼마 대략 자기 월급이 얼마 정도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영화를 추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영화를 한 달에 많아야 하나에서 2개 볼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화를 추천하는 게 어울리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그런 어떤 페르소나를 잡고 여기서 확장을 해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디지털에서는 왜 그러냐면 딱 그 관심사에 맞는 사람,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부터 먼저 설득하고 붙잡지 못하면 그냥 펑퍼짐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TV는 어떻게 보면 브로드캐스팅이잖아요. 넓게 확 뿌려놓고 많이 보면 좋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건 딱 골라서 어느 지점을 공략을 하는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보는 사람은 와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딱 맞춰서 컨텐츠가 서비스가 오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냥 잘 만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이 반이다.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컨텐츠 올리면요 15초 이내에 70%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이를테면 강연을 하는데 1시간짜리 강연이잖아요. 뭐 이를테면 한 2, 3분 안에 70% 가까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이 유튜브에서의 컨텐츠 소비의 현장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붙잡을까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걸 데이터를 왜 봐야 되냐면 어느 순간에 이탈했느냐. 우리가 드라마로 치면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고 어느 순간에 탁 터트리려고 이렇게 폼을 잡는 시간이죠. 그때 대부분 빠져나가요. 디지털은 그렇게 하면 빠져나가더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 포맷의 변화가 나오는데 결승전이 중요하다. 기승전결이 있죠. 우리가 기승전 하면서 빵 터트리면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 이렇게 감동 뭐 재미 막 폭소 이런 걸 이끌어내는 게 스토리텔링 서사의 통상적인 문법인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처음에 결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축구 그 월드컵도 그렇지만 하이라이트 클립 생각하시면 돼요. 골 장면 그러면 골이 탁 터지는 그 장면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제일 핵심. 그 다음에
손흥민이 빌드업하는 거 70m 뛰어오는 과정을 보여주면요, 이건 그 골을 먼저 본 사람에겐 아주 흥미로운 재밌는 계속 볼만한 컨텐츠예요. 근데 계속 뛰고 있는 것만 먼저 보여줘요. 이 다음에 대단한 거 나올 거야, 이거 꼭 보세요라고 만든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만 몰라요.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그게 결승전 형태로 포맷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결승전결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또 하나 특징은 요즘 이게 저작권 이슈 때문에 말 나오기도 하는데 그 컨텐츠를 요약해 주는 걸 젊은 층이 아주 좋아합니다. 영화관에 가서 2시간씩 앉아서 영화를 이렇게 시청하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15분, 20분짜리로 다 나오는 거. 특히 뭐 결말 원래 스포일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면 안 돼라는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 아니에요. 스포일러 포함 환영 뭐 이런 거죠. 그 시간을 2시간을 들여서 볼 영화를 20분에 내가 딱 확실하게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보여주니까 너무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체적으로요, 제가 지금 말이 빠르죠. 네,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1시간이니까 압축적으로 하는데 그런 거예요. 컨텐츠들이 다 빨라요. 우리가 요새 유튜브 볼 때 2번 탁탁 누르면 10초씩 건너가죠. 젊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늘 누르면서 봐요. 그러다가 괜찮은 거 나오면 정석으로 보고. 저도 그런데요, 넷플릭스 엄청 많이 보는데 TV로 보는 것보다 PC, 그래서 모니터를 엄청 큰 걸 샀어요. PC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1.25배속이고요. 좀 어떤 컨텐츠는 기본이 1.5배속을 놓고 봐요. 그러다가 이건 좀 집중해서 봐야 돼 그러면 1.0 정석으로 보는 거죠. 내가 컨텐츠를 통제해요. 사람들이 통제력을 가져요.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튜브에서도 본방사수 이런 편성 실험이 있습니다. 아까 방송이 그 프라임 타임 만드니까 돈이 단가가 올라가듯이 유튜브에서도 일정한 시간에 사람들을 점점 모아내는 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미디어판에 가장 화제가 되는 게 3프로TV라고, 여기가 이제 IPO 상장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요. 유튜브 채널 하나가 몇천억짜리 회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 가고 있죠. 아침부터 해서 이제 서학개미, 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 모닝 브리핑 같은 거 중요하죠. 저도 회사에 아는 직장인 후배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거부터 트는 거죠. 밑에 땅크 부부인데 코로나 시절에 제 여동생이 주부죠.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그 텔레비전에서 땅크 부부 틀어놓고 홈트레이닝 운동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자, 이런 것이 계속 일정하게 일어나는 거죠. 뭐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것처럼 저런 게 넷플릭스 시대에 한국의 컨텐츠 리더십을 되게 높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1 만들 때 200 몇십억이라고 그러죠. 300억 좀 안 되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시즌 2 지금 만들기로 했고, 제가 듣기에는 이정재의 출연료만 시즌 1 전체 제작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편당 거의 30억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죠. 저는 글로벌하게 보면 한국은 로컬이죠. 로컬 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지금 좌우하고 있죠. 갯마을 차차차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엄청나게 히트를 쳤듯이 이제 한국의 크리에이티브가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거죠. 지금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관점을 바꿔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저도 오늘 서울에서 광주로 왔지만 물리적으로 서울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멀어요. 제주, 광주, 뭐 부산 다 멀지만 실제로 우리가 도달하는 그 시간 단위로 해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를 보면 훨씬 여기가 가까운 거예요. 자, 이게 전 세계를 바라볼 때 거꾸로 지도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볼 때 이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고, 디지털 시대에는 연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실시간으로 미국, 유럽 갈 수 있잖아요. 컨텐츠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로컬 단위의 플레이어들이 해외 사업자하고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오히려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연합전선을 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지금 로컬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합종연행을 통해서 국내 전체 시장이든 혹은 글로벌을 바라보고 연결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디지털 시대에 좀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더코어라고 해서 이런 디지털 매체도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